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당시 우리가 충격적으로 봤던 장면이 있었죠. 바로 청와대를, 그때는 이제 청와대였죠. 청와대를 상대로 했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았던 그 일국의 대통령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수사관들이 대거 이 대통령실로 향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어제 또다시 보고야 말았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찰이 그 용산 대통령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원들의 방해로 실패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경찰이 대통령실에 대한 그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냈다라는 것, 그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는데, 법원이 그 영장에 적시된 내용에 대해서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법원이 영장에 그 적시되어 있는 내용 뭐냐? 윤석열 대통령의 그 내란죄 등 그 범죄 혐의에 대해서 법원이 어느 정도 인정했기 때문에, 즉 검찰이 올린 그 영장에 있는 그 내용이 어느 정도 소명이 됐기 때문에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라는 것이죠. 압수수색은 그 압수 물건을 수사기관이 점유해놓고 그 점유를 계속 할 것을, 그래놓고 점유한 상태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조사하고 들여다보고 뭐 지운 것 있으면 다시 복구하고 하는 그런 것을 내가 계속하겠다. 그렇게 계속하기 위해서 당신의 물건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강제로 가져갑니다. 수사기관으로 하는 일종의 강제 처분이죠. 수사기관의 대표적인 그 강제 수사의 한 가지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이제 한국에서는 대표적인 게 이제 압수수색입니다. 검찰이 범죄 혐의가 짙다라는 판단을 가졌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이제 압수수색인데요. 자,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그 범죄 수사에 필요한 때에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 피의자라는 것은 즉 용의자, 범죄 혐의자가 죄를 범했다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고, 두 번째, 해당 사건과 이 관계가 있는 것에 대해서 한정된 내용을 가져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다면 내란 혐의와 관계가 있는 그런 물건들만 가져가야 된다. 이런 겁니다. 집에 가서 무슨 뭐 보석 같은 거 왜 이렇게 보석이 많아? 이런 거 가져가는 건 아니죠. 그건 예를 들어서 뭐 국세청이 들어간다면 뭐 들어가서 볼 수 있지만 내란과 관련돼 있을 법한 그런 물건들만 가지고 나와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핸드폰, 컴퓨터, 뭐 그런 것들 위주로 되겠죠. 즉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과 또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압수수색해서 물건을 가지고 갈 때는요. 그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인정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되는 건데, 자, 이에 더해서 그 압수수색 대상이 딱 특정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나 이 대통령실에 가서 압수수색 할 거야, 나 이 집에 들어가서 압수수색 할 거야, 막연하게 하면 안 되고요. 압수수색 대상자가 특정돼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이번에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압수수색 한다고 영장을 발부받았을 때 누구로 그러면 특정이 되어 있느냐? 네, 바로 윤석열 대통령으로 특정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범죄 혐의의 소명이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범죄 혐의의 소명이라는 것은 이제 검찰이 하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기관이 합니다. 이 영장은 한국의 법에서는 경찰에서는 영장을 청구할 권한이 없습니다. 검찰만 있는데요. 자, 그 범죄 혐의의 소명이라는 것은요, 범죄를 증명하는 증명하는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죄를 범했다라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인정된다. 이게 이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뭐 증명까지는 아니고 그 전 단계, 그게 소명. 그러니까 그 증명의 전 단계인 소명 정도는 돼야 법원에서 오케이, 압수수색을 허가한다, 땅땅땅 이 발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발부됐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압수수색 하지는 못했죠. 경호원들이 진을 치고 못 들어가게 막았으니까. 다만 이제 일반적으로 압수수색 때 필요한 그 소명의 정도는, 그러니까 증명 전 단계 소명의 정도는 구속영장 발부 때보다는 조금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구속영장 발부할 때는 그 소명 정도가 증명과 상당히 가까워야 되는데,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발부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 발부됐다고 해서 와, 이 사람이
죄인이다, 범죄자다, 단정짓기는 상당히 이르다라는 것입니다. 꼭 이번에 윤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모든 형사사건에 있어서 한국의 뉴스 많이 나오죠. 그래서 뭐 검찰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갖고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러면 와, 그 사람 그럴 줄 몰랐는데 아주 나쁜 범죄자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아주 초보적인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이제 구속영장 청구할 때는 조금 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아직은 그 전 단계. 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 그리고 군 형법상 반란 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내란 하나만 들어도 좀 섬찟섬찟한데 거기다가 또 뭐 반란 이런 얘기 들어가니까 좀 섬뜩하기는 하죠. 자, 여하튼 그래서 이제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에는 윤 대통령의 내란죄 등에 대한 입증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이 같은 혐의를 충분히 의심할 만한, 법원에서도 이 정도면 정말 의심해볼 만하다라고 법원이 납득할 만한 그런 정황이 담겨 있어야 되는데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도 그 내용을 보고 인정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와 그 장관들이요, 지난번 그 국회에 출석해서 지난 그 계엄이 선포됐던 3일 밤, 그때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그 비상계엄 선포 전후에 국무회의가 뭐 있었니, 제대로 된 국무회의가 없었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국무회의라는 것은 이제 국무총리, 부총리, 그리고 이제 장관급들 이상이 앉아서 하는 회의가 국무회의죠. 사실 엄밀히 보면 그 계엄령도 국무회의에서 통과해서 의결을 통해서 해야 되는 그런 건데, 그래서 뭐 국무회의가 있었니 없었니, 모이긴 했다, 뭐 모였는데 제대로 된 의결은 아니었다, 뭐 말이 많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상황을 상세히 한덕수 국무총리가 증언을 했습니다. 자, 이날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대통령실 회신 내용에 따르면, 그러니까 대통령실 관계자들에게 어떤 그 공고문을, 통지문을 보내서 다 이제 회신을 했는데, 그 회신 내용을 보면 비상계엄 선포 관련 회의는 지난 3일 오후 밤, 그러니까 오후가 아니라 밤, 지난 3일 밤 10시 17분에서 22분까지 5분간 대통령실 접견실에서 열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비상계엄이 선포된 게 23분이었죠. 10시 23분. 그런데 이 국무회의가 10시 22분까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7분에서 22분까지 5분 동안 국무회의하고 바로 10시 23분에 발표한 겁니다. 자, 해당 국무회의는 통상적인 개회선언 또는 종료선언 이런 것도 있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회의가 과연 유효하냐, 무효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속기사도 배석하지 않아서 속기록도 남기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국무회의가 열렸던 시간은 그 참석자들 증언을 종합해 보니까 한 5분 남짓, 뭐 길게 봐야 한 7분 남짓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 5분, 7분 동안 국무위원들이 앉아서 무슨 계엄과 관련된 내용을 의견을 주고받고 찬성, 반대 의견을 받고 땅땅땅 의견을 때리고 할 수 있는 시간은 절대 아니다라는 그런 분석이죠.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꿀 그 회의가 5분 만에 끝난 겁니다. 뭐 시작을 했어야 끝나는 겁니다만은 뭐 시작도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 5분 동안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무위원들은 그냥 앉아서 윤 대통령 얘기 듣다가 말도 못하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국무회의라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실상 통보였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한덕수 국무총리, 뭐 거기 참가했던 송미령 뭐 축산부 장관, 그다음에 경제부총리 이런 사람들의 증언을 추산해 보니까 그게 다 일치되는 최대 교집합으로 나오는 게 5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날 그 대통령 앞에서 명시적으로 계엄 반대합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없다라기보다는 뭐 있긴 있어요. 2명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그 민주당의 이소영 의원이 말했습니다. 그 장관, 그 국무위원들한테 그날 그 계엄이 선포되기 직전에 5분 전에 모였던 그 국무위원들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말을 하자 거기에 대해서 계엄은 절대 안 됩니다라고 명시적으로 계엄에 반대한다는 그 반대라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사용한 장관님들 계시면 손들어 보십시오 했습니다. 그 이소영 의원이 그렇게 그 손들어 보십시오 한 그 요구에 대해서 손을 든 국무위원은 딱 2사람 있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그리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 딱 2명이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진짜 반대했는지 안 했는지 뭐 조사해봐야 되겠지만 진실이라는 전제하에 딱 2사람만 손을 들었고요. 나머지는 그럼 뭐냐? 나머지는 대통령 앞에서 반대합니다라는 그 반대라는 말조차도 하지 못한 셈입니다. 송미령 농림축산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인도 이제 뭐 반대라는 말을 못했다는 걸 인정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반대라는 말을 하지도 못했던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10시 10분에서 15분 사이에 자신이 회의장에 도착했다라고 합니다. 10시 10분에서 15분 사이에 도착했다는 거 보면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합니다라는 게 10시 23분이니까 그저 한 10분 전에 도착한 겁니다. 국무회의장에. 그래서 회의장에 가보니 무슨 회의를 시작합니다. 땅땅땅 이러하는 것도 없었고 그냥 앉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마치 무슨 대기하는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밤중에 10시 넘어서 이 밤중에 무슨 회의인지 몰라서 먼저 와 있던 그 옆 사람에게 도대체 무슨 회의예요? 왜 이 밤중에 부르는 거예요? 왜 회의 소집한 거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데 그 다 못 알아듣고 딱 자기 귀에 들어오는 한 단어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계엄이라는 단어. 그 계엄이라는 2글자만 옆 사람 설명해서 들었다라면서 그 당시 그 말을 들었을 때 너무 깜짝 놀라서 뭐요? 계엄? 말도 안 되죠. 안 됩니다. 이건 절대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라고 그런 말을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은 계시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 송 장관이 도착하기 전에 잠깐 또 나간 모양이에요. 그 당시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이 안 됩니다라고 이제 송 장관이 그러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그 국무회의에 앉아 있었던 시간은 한 2, 3분 남짓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다시 들어와서 한 2, 3분 남짓 있었고 그 자리에서 송 장관은 무슨 얘기를 하시나 이제 좀 더 들어보려고 하고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다시 그 다음에 나갔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잠시 후에 해드리고 그래서 송 장관이 말하기를 그 당시 다시 들어온 윤석열 대통령이 한 2, 3분 정도 있을 때 한 얘기. 그때 윤 대통령의 첫 마디가 이 얘기였다고 합니다. 나는 누군가와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송 장관이 참석하기 전에 도착하기 전에 무슨 얘기가 있었겠지만 뭐 계엄 얘기를 하셨겠죠. 그 계엄과 관련해서 나는 누군가하고 의논하지 않았다라고 첫 마디가 윤 대통령은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송미령 농림축산부 장관은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의에서는 계엄을 선포할 것이다라는 사실 외에 어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나 왜 선포하는지, 선포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 등은 전혀 그 장관들에게 그 공유되는 내용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송 장관은 또 대기실처럼 앉아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께서 들어왔다. 그러니까 회의를 시작한다라는 소식도 자기는 조금 늦었기 때문에 못 들었지만 회의를 마칩니다라는 땅땅땅 그런 선언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있다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한 2, 3분 정도 있다가 다시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답니다. 자기 송 장관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얘기입니다. 송 장관이 도착한 후의 얘기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매우 당황해하고 있는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국무회의장을 이제 나갔대요. 나가서 이제 도대체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하고 자신은 당황해서 옆 사람들한테 이렇게 먼저 도착한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걸 물어보고 있는데 그때 누군가의 휴대폰에서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더니 황급히 휴대폰의 전화에서 유튜브를 틀었다고 합니다. 그 유튜브, 그게 뭐 KBS였는지 SBS였는지 MBC였는지 뭐 YT였는지는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전화를 끊고 그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유튜브를 탁 틀고 영상을 보기 시작하는데 영상 속에 방송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방송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가 갑자기 들렸답니다. 방금 전까지 우리 회의장에 앉아 있었는데 나간 지 몇 분 만에 갑자기 이 유튜브 속에서 방송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 들리는 윤석열 대통령 목소리의 내용은 계엄을 선포합니다. 라는 대통령의 육성이 갑자기 흘러나오기 시작했다라고 송미령 축산부 장관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라의 운명을 달리할 계엄 선포가 각 부처 장관들, 즉 국무위원들이 모인 국무회의 의결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이 증언 내용대로라면 그렇습니다. 뭐 송미령 장관만 증언한 게 아니라
한덕수 국무장관, 뭐 부총리 다 증언을 했는데 다 증언들을 모아서 통합해보니까, 종합해보니까 교집합이 그거예요. 국무회의 의결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단 5분간에 걸쳐서 사실상 장관들한테 통보 형식으로 계엄이 알려졌고 즉각 계엄이 선포됐고 그리고 실행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국 사회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크게 변화하고 있는 한국 사회 모습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에서 지금 그 시민들을 중심으로요 서서히 확산되고 있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윤 대통령 흔적 지우기 현상입니다. 자, 이 내용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민심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 흔적 지우기가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민생 행보의 일환으로 방문했던 시장과 식당 등등에서는요, 지금 상인들이 대통령의 친필 사인과 친필이 되어 있는 사진 등등을 막 떼버리는 광경을 쉽게 찾을 수가 있고, 심지어는 공공기념관과 그리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각종 무슨 기념관 등지에서도, 그러니까 나라가 운영하는 그런 대한민국 국가가 운영하는 그런 공공기관에서도 이렇게 윤 대통령 사진을 떼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목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충북 청주의 육거리 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윤 대통령이 언젠가 방문한 적이 있는 곳이죠. 거기서 이제 식당을 운영하는 60대 A씨는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지난 3일 밤 식당 출입문에 붙여놓았던 윤석열 대통령의 방문 사진을 떼어냈다 라고 말했습니다. A씨는 당일 비상계엄이 선포됐다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사진을 확 떼버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쟁이나 준전시 상황도 아닌데 계엄을 선포했다라길래 전쟁이나 준전시 상황이 아니면 계엄을 선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일반 시민인, 일반 서민에 불과한 본인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구잡이로 계엄을 선포했다길래 너무나 어이가 없고 화가 치밀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그분 얘기입니다. 식당 사장님, 아주머님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학생 시절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한 뒤에 계엄령이 선포돼서 군인들이 총을 들고 거리를 누비던 그런 광경이 떠올라서 너무나 섬뜩하고 무서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섬뜩하고 무서운 감정이 사라진 후에는 바로 첫 번째 한 행동이 식당에 붙여놨던 윤 대통령의 사진을 뗀 겁니다. 또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부대찌개, 부대찌개는 의정부가 최고죠. 의정부에 이제 전에 주한 미군 부대가 있어서 그 부대에서 미군 부대 음식이 좀 나와서 부대찌개 만들었니 이런 얘기가 있지만 여하튼 부대찌개 유명한 곳은 의정부입니다. 네, 경기 의정부시 한 부대찌개 식당에서는요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윤 대통령 친필 사인이 담긴 액자가 사라져버렸고 대신 그 자리에는 텅 빈 벽과 못자국만 남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식당은 올해 초에 윤 대통령이 민생 행보의 하나로 주민들과 부대찌개를 함께 먹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식당 종업원은 지금 상황에서 큰일 날 일이 뭐가 있느냐. 우리 지금 멀쩡히 평상시 그런 상황 속에서 연말 대목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뿐이 없었다. 그런데 이렇게 계엄을 선포해버려서 우리는 직격탄에 맞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여기에다가 윤 대통령 사진을 지금 이 시국에 걸어두겠냐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여기서 일하는 직원인데 그날 밤 사장님이 전화하기를 거기 벽에 걸려있는 윤 대통령 사진 다 떼버려라고 해서 자기는 사장님의 지시를 받고 대통령 사진을 떼버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는요, 윤 대통령의 외가가 있는 강원도 강릉시의 한 순두부 식당도 손님들의 등살에 못 이겨서 윤 대통령이 다녀간 사진을 지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보수 진영의 상징이 어디예요? 대구잖아요, 대구. 대구의 민생 현장 최고 대표적인 곳이 어디예요? 서문시장. 네. 대구의 서문시장에서도 이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문시장에서 한 칼국수 가게를 운영하는 70대 박모 씨는 얼마 전 식당에 걸려있던 윤 대통령의 현수막을 다 떼어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떼어낸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묻는 기자에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 마음도 떼어버리고 싶은 마음 당연히 있지만 내 마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아무리 떼어버리고 싶어도 손님들이 떼지 말라 그러면 장사를 위해서 나는 못 뛸 텐데 손님들이 밥맛 없다 떼버려라고 하도 욕하는 바람에 결국은 뗄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심한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이 심한 표현이지만 거르지 않고 그대로 가감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이유는 바로 이곳이 TK 보수의 현장이라고 하는
TK, 대구의 서문시장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냥 가감없이 전해드린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과 그리고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 그리고 LG의 구광모 회장 등이 함께 찾아서 그 떡볶이와 빈대떡 등을 먹던 그 자리. 저도 기억납니다. 그 영상 여러 번 반복해서 방송에 나오고 그랬어요. 그렇게 떡볶이와 빈대떡 등을 그 대기업 회장들과 함께 먹어서 입소문을 탔던 곳이 있죠. 바로 부산 중구의 깡통시장. 그 중에서도 그 하나의 그 분식점, 분식점 이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부산 중구의 깡통시장의 분식점도 사정은 똑같습니다. 현재 이 분식점 벽에 걸려있던 당시의 사진은 그 윤 대통령, 그리고 이재용 삼성회장, 구광모 LG 회장이 같이 세 명이 그 잡혀있는 그 사진인데 그 사진에서 윤 대통령의 얼굴만 종이로 딱 가려진 상태라고 합니다. 그 중구 시장 그 관계자는 시장 상인들은 장사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 싶으면 누구보다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라면서 비상계엄과 탄핵 분위기 때문인지 대통령과 관련된 사진과 영상을 게재한 곳은 우리 시장에는 지금 단 한 곳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분식점, 떡볶이와 그 오뎅을 먹던 그 분식점의 사진은 지금 3명이 아니라 2명밖에 없습니다. 삼성의 이재용 회장, LG의 구광모 회장 사진은 얼굴은 그대로 놔두고 그 옆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진만, 그 얼굴만 다른 종이로 가려버린 것입니다. 이게 참, 그 어떤 탄핵을 외치고 그 어떤 그 목소리를 높이고 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메시지를 보여주는 그런 한 장의 사진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미국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불법 체류자 추방을 공약한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이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죠. 그런데 그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을 한 후에는 즉각 예배당, 학교, 등지에서의 불법 체류자 체포를 지금은 자제하고 있지만 그 자제하는 정책을 완전히 폐기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제 그 NBC TV 뉴스가 이 내용을 크게 보도했습니다. 그 현재는요,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이 교회라든지 성당이라 같은 그런 종교 기관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학교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병원이나 장례식장 또는 결혼식장, 심지어는 그 공개적인 그 시위 현장과 같은 곳에 가서 이제 그 불법 체류자나 이런 사람 체포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 등에서 이 불체자 체포를 자제하는 그런 정책은 그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도입돼서요, 현재까지 이제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현행 정책은요, 불체자 그들의 인권에 대해서도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불체자 그들의 인권뿐만이 아니라 이 불체자 그 체포하는 상황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측면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그 같은 정책을 폐기하려 한다는 것이 NBC TV의 어제 특집 보도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런데 이 장소 제약 없는 불체자 체포라는 것은, 그러니까 교회나 학교 막 들어간다라는 그런 체포 내용은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정책 참고집이 있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로젝트 2025, 프로젝트 2025라는 그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정책집, 그 안에 적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그 내용을 그대로 추진을 하겠다, 강행을 하겠다라는 것이, 그런 전망이 NBC TV 보도의 내용입니다. 좀 생각하면 좀 끔찍하긴 합니다. 교회나 학교 같은 데에서도 이제 불체자가 있다라는 신고가 들어가면 잡으러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상당히 이제 사회적인 불안감도 조성될 수도 있고, 말씀드린 대로 불체자 그들에게는 당연히 아주 가장 민감하게 적용될 그런 정책입니다만은 그들과 같이 있는 그 주변 지인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좀 우려하고 있는 그런 정책입니다. 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달, 즉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의 11월, 그러니까 2023년도 작년의 11월과 비교해 보니까 2.7% 상승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 9월 2.4%로 둔화했다가 조금 낮아진 건 아니지만 조금 높아지는 상태에서 좀 둔화된 그런 상태로 보였다가 지난 10월에 2.6%로 살짝 오르는 데 이어서 또 11월에 또 2.7%로 또다시 소폭이나마 상승을 하면서
적지만 소폭이지만 오름세를 보이는 그 추세를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월가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정책과 또 감세 정책 그리고 이민자 정책 등이 추가적으로 발동을 하게 되면 추가적인 더 높은 그런 물가 인상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르는 게 또 있습니다. 주요 커피 생산국의 기후변화로 인해서 커피 원두, 그 원두 가격이 지금 무려 4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커피 값이 앞으로 더 많이 오를 전망이다라는 분석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뉴욕 시장에서 아라비카 커트 원두 선물 가격은 한때 파운드당 3.48달러까지 치솟은 뒤에 3.34달러로 어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1977년 4월에 기록했던 그 최고치 3.38달러를 넘어선 것입니다. 1977년 4월이니까 뭐예요? 47년 만에 지금 최고치를 찍은 거죠. 커피 원두 가격이. 자, 아라비카 원두는 올해 이 80% 이상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이미. 그래서 지금도 많이 올라 있지만 앞으로는 이 영향을 좀 늦게 받는 그런 소매 업체들은 앞으로 이제 가격이 오를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세계 최대의 커피 원두 생산국은 브라질이에요. 브라질에서 올해 그 최악의 가뭄이 계속되면서 이 원두 수확에 차질이 크게 생겼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브라질은 전 세계에 공급되는 아라비카 원두의 거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고 있는 원두 최대 생산국입니다. 그런 브라질의 지금 이상 기후 때문에, 가뭄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커피 가격이 지금 들썩들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집에서 커피를 내려 먹는 사람이든 또는 커피를 가면서 이제 테이크아웃으로 한 잔 사가는 그런 사람이든 그 커피 가격은 앞으로 좀 더 비싸질 것이다 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때문에 지금 스타벅스를 비롯한 그 미국 내 대형 커피점들이 지금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가격을 최근에 조금씩 눈에 띄지 않게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는 못할 정도로 조금 올리긴 한 곳이 많습니다. 올리긴 올렸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조금 더 제대로 올려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다 갖고 있는데 그렇게 막 올렸다가는 자칫 고객들이 이탈할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가 지금 가장 고민을 하고 있는데 스타벅스 가격이 올라가면 스타벅스 내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뭐 스타벅스에 아주 뭐 찐 팬들 이런 사람들은 아침에 이제 출근하고 일하러 가면서 스타벅스 커피 한 잔 탁 스타벅스 안에 들어가면 그 커피 냄새 좋죠. 커피 한 잔 이제 딱 사갖고 들고 가면서 커피하는 그 순간이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 행복감을 내가 뭐 1, 2불 올랐다고 해서 그 행복감을 내가 저버리고 싶지 않다. 난 뭐 지금 뭐 6불인데 8불로 올라도 난 할 수 없어. 난 사 먹어야 돼. 이런 사람들도 생각보다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또 한 절반 정도로 볼까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스타벅스 좋아하긴 하지만 6불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요 조그만 커피 한 잔에 예를 들어서 뭐 7불, 8불 말 이렇게 된다면 그건 난 내가 볼 땐 너무 심해. 너무 아깝다고 생각해. 난 그러면 당분간 스타벅스 커피 안 먹지 뭐. 라고 하면서 그냥 회사 가서 회사 커피 먹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것이죠. 아니면 집에서 커피 타갖고 출근하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 둘 생겨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타벅스가 지금 가장 걱정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스타벅스입니다. 오히려 이제 좀 싼 그 저가 커피숍이나 이런 데는 오히려 사태를 잘 주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타벅스가 이제 올리면 스타벅스가 한 1불 올리면 자기들 한 50센트만 올리면 되거든요. 저가 커피, 뭐 저가라 그러니까 뭐 싸구려 커피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스타벅스를 제외한 좀 더 대중화되어 있는 그런 커피숍. 그럼 스타벅스가 1불 올리면 우리는 한 50점만 올려도 되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스타벅스의 손님들이 우리 쪽으로 오지 않을까? 뭐 이런 뭐 기대감으로 좀 사태를 좀 주시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들은 그들대로 싼 맛의 커피를 사 먹었는데 너희들도 올려? 그럼 나 그냥 집에서 타갖고 갈래? 이래서 또 이탈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미 전국적으로 커피 전문점들이 좀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뭐 앞으로는 커피뿐만이 아니라 많이 오를 텐데 커피는 기본적으로 있는 그 인플레이션 우려 플러스 알파 브라질의 기후 이상으로 인해서 원두 가격이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그런 플러스 알파적인 현상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트럼프 당선인이 주 프랑스 미국 대사에, 그러니까 미국 대사로 프랑스로 보낼 그 대사에
자신의 사돈을 지명했잖아요. 이 내용은 전해드렸죠. 그런데 이제 그것에 이어서 근데 주 그리스 미국 대사에는 누굴 보냈느냐? 자신 장남의 약혼녀가 아직 결혼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직 진짜 며느리 되지도 않았는데 예비 며느리죠. 장남의 약혼녀 킴벌리 길포일이라는 자신의 예비 며느리를 그리스 대사로, 그러니까 그리스에 갈 미국 대사로 지명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돈은 프랑스 대사로 보내고 예비 며느리는 또 그리스 대사로 보내고 또 다른 사돈 한 명은 뭐 아랍 전문가로 임명했죠. 자, 트럼프 당선인은 성명을 통해서 법과 언론 그리고 정치 분야에서의 폭넓은 경험과 날카로운 지성을 가진 나의 예비 며느리는 미국을 대표하고 해외에서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에 최고의 자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주 그리스 대사로 지명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프랑스 당선인은 자기의 큰딸의 시아버지, 그러니까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사돈이죠. 찰스 쿠슈너를 주 프랑스 대사에 지명했고 또 작은 딸의 시아버지,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또 다른 사돈 집안이죠. 그 마사드 블로스라는 이분은 이제 레바논계 아랍계입니다. 그 마사드 블로스라는 사돈 어른을 아랍 및 중동 문제에 대한 선임 고문으로 지명한 바 있습니다. 자, 여하튼 자꾸 이렇게 이제 가족들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에 따라서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이 같은 것은 족벌주의 인사다 라고 말하면서 트럼프의 족벌주의 인사는 상당히 우려할 만하다라는 그런 우려감을 표명하고 있는 사람들도 일각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내년 1월에 퇴임하는 바이든 대통령, 그 아들 차남 헌터 바이든이 참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아픈 손가락이죠. 총기 소지 법규 위반과 탈세 혐의 등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차남 헌터 바이든을 사면했잖아요. 이제 퇴임 한 달 남겨놓고 바이든 대통령이 욕먹을 거 각오하고 그냥 욕먹으면서 둘째 아들 차남 헌터 바이든을 사면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국민들의 인식은 어떠냐라는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미국 국민 가운데 생각보다는 훨씬 더 소수의 사람들만 그 사면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P통신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22%만 바이든 대통령의 헌터 바이든 대통령이고 아들 사면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체 응답자라는 것은 민주당 지지자, 공화당 지지자 다 합친 겁니다. 그렇게 다 공화당 지지자, 민주당 지지자까지도 합쳐도 22%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응답자 중 51%는 헌터 사면에 반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별로 볼까요? 요거는 좀 재밌습니다. 민주당 지지자 가운데서는 38%가 지지한다라고 밝혔고 공화당 지지자에서는 몇 %만 지지한다라고 말했냐? 7%만 지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끝 소식입니다. 칠레 공항에서 택시를 탈 때 자칫하면 $10,000 택시 요금으로 $10,000를 때려 맞는 소위 택시 요금 폭탄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남미 칠레에서 여행객을 대상으로 이 카드 결제 단말기 조작 방식, 그러니까 POS라고 하는데 우리가 크레딧 카드 내면 뭐 이렇게 생긴 거는 뭐 칩핀 해서 넣기도 하고 뭐 긁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이제 택시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이렇게 얹어놓기, 터치하는 방식,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간 크레딧 카드를 결제하는 그 POS 단말기, 그걸 조작하는 방식으로 터무니없는 요금을 받아 챙긴 칠레의 택시 기사들이 지금 적발되었습니다. 칠레 경찰은 수도 산티아고 국제공항 주변에서 택시 영업을 하면서 관광객들에게 바가지 요금을 청구한 9명을 집단으로 체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심야 시간대에 공항에 도착한 그 여행객들을 상대로 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자, 이들 칠레 택시 기사들은요, 공항에서 호텔까지 그저 한 20분, 뭐 멀어야 한 30분 정도 가는 그 거리를 운행한 뒤에 900만 칠레 페소, 미국 달러로 하면 무려 약 $10,000 정도를 뜯어낸 그런 사례도 있다라고 현지 경찰은 밝혔습니다. 택시 타고 한 20분 갔는데 결제하고 땡큐 그리고 내려서 다음날 보니까 $10,000가 나간 거예요. 정말 그 혼탁한 그런 그 칠레의 그 치안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칠레에서 택시 탈 때는 절대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크레딧 카드에 맥시멈이 있잖아요. 맥시멈 뭐 $10,000 이상 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10,000 결제해버리면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도 좋습니다. 크레딧 카드를 여러 개 만들어서 뭐 크레딧 카드의 맥시멈 어마운트를 그저 한 $500? 뭐 $1,000? 요 정도 되는 걸 한 개 갖고 다니시다가 이렇게 좀 못 믿겠다 싶은 그런 데 가서는 그런 걸 긁으세요.
아니면은 데빗 카드 같은 걸 갖고 다니시면서 데빗 카드에 그냥 돈을 그냥 한 500불만 이렇게 넣어놓고 있다가 이제 그런 걸 긁는 거죠. 그들이 1000불, 10,000불 막 이렇게 때려서 해도 결제가 안 되게. 뭐 그것도 방법이니까 어디 이제 해외로 여행 가실 때 아니면 해외 아니더라도요. 저는 그 미국 내에서 크레딧 카드나 뭐 이런 걸 쓸 때도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야, 이것들이 그냥 막 결제해버리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할 때가 사실 자주 있어요. 그럴 때 가끔 드는 생각이 그 맥시멈 어마운트를 좀 낮게 만들어 놓은 그런 크레딧 카드 갖고 다니실 때 쓰시고 다음날 인터넷에 들어가서 싹 갚아버리고 뭐 그것도 방법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칠레 택시까지 얘기인데 오늘도 이제 혼탁한 한국의 현 상황으로 해서 그때 현 상황 뭐 계엄 얘기, 비상 사태 얘기 뭐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새로 들어온 비하인드 스토리를 위주로 좀 전해드렸죠. 근데 한국의 소식으로 이렇게 출발을 해서 이곳 미국의 그 장소를 가리지 않는 학교, 교회 막 들어가서 불체자가 신고되면 체포하겠다라는 그런 불체자 체포 전망 소식. 그리고 방금 전해드린 칠레의 $10,000 사기 택시 소식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혼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여러분들은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칩니다. 달이 떨리기 전에 세계 일주 아프리카 두바이 관광은 아주 잘합니다. 차원이 다른 시그니처 귀족 여행 아프리카 투어, 환상의 두바이의 레이저빔과 분수쇼, 에어컨이 나오는 차량으로 모시는 빅5 사파리 투어, 초특급 사파리 라지 호텔에서의 편안한 휴식, 행운, 희망, 평화를 상징하는 쌍무지개가 뜨는 빅토리아 폭포. 아주 투어가 당신을 귀족으로 모시겠습니다. 40주년 기념 확장 이전 특별 프로모션, 아주 좋은 아주 관광.